예,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W겐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와설테인 겐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이 주제를 발표로 이제 선정하게 된 거는 제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겐을 좀 써야 될 경우가 생겼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문제점을 많이 겪다가 여기서 이제 W겐에 대해서 추천을 받고 또 이제 그래서 요 며칠 동안 W겐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실 제가 겐에 대해서 되게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이거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얻은 지식들을 좀 유용할 것 같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크게 4가지 파트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기존의 겐이 주요하게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W겐이라는 것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W겐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17년쯤 그때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현재까지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추후 연구들이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2년 동안 뭐 그레디언트 페널티라든지 립스위치 페널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향상 방안들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겐의 주요 문제점 중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하나를 꼽으라면은 모드 콜랩스 현상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드 콜랩스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 제너레이터가 뭔가 결과물을 생성했을 때 여러 가지 클래스들 혹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양하게 학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소수 싱글 모드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하나의 모드에만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러한 현상들을 학습이 잘 안 되는 현상들을 이제 가리키는데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줄에는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이 잘 된 이제 뭐 아직 그 완벽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한 그런 학습이 잘 된 경우를 보여주고 있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드 콜랩스 현상이 일어난 이제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보시게 되면 뭔가 모양을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그 모양들이 1차적으로 다 같아요. 위에는 이제 다른 숫자들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밑에는 이제 똑같은 모양들을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스텝을 밟아가면서 변화하기는 하지만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현상을 이제 모드 콜랩스 현상이라고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이 학습이 잘 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이 모드 콜랩스 현상이 일어난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초기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타겟입니다. 그래서 타겟이 이제 원 모양으로 이제 퍼져서 일정 간격으로 이제 분포되어 있는 저런 분포를 학습하는 것이 이 제시된 예시에서의 목표인데 위에 학습이 잘 된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이제 난수 이제 랜덤 분포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퍼져 나가고 중간쯤 왔을 때는 한 원 모양을 그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타겟에 맞춰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추후에는 각각의 점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두 번째 이제 모드 콜랩스 현상 같은 경우에는 출발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퍼져 나가는가 싶더니 이것이 이제 스텝 10K쯤을 보게 되면은 타겟의 한 점에 대해서 한 곳으로 쏠려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드 콜랩스 현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타겟들 중에서 제일 취약한 타겟을 하나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 제너레이터가 다른 것들은 학습을 안 하고 하나에 대해서만 계속 학습을 하게 돼서 이제 집중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 타겟에 대해서 어느 일부분은 맞지만 일부분은 틀렸다라고 판정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제너레이터가 다시 이제 학습을 하면서 다른 모드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 다음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모드를 찾아가지 않고 그 당시에 또 취약한 모드로 그냥 이동해 가는 그러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전체적으로는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보면은 제너레이터는 가장 취약한 모드에 집중을 하게 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또한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잘하면 되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제너레이터가 포커싱하는 그 싱글 모드에만 또 포커싱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모드 콜랩스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그 결과물이 이제 Z와는 전혀 상관없이, 거의 상관이 없이 이제 그 타겟들만 그냥 이동해 가면서 그냥 모방해내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레디언트 베니시 프로블럼을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처음에 뉴럴 네트워크 공부할 때 많이 언급되는 단어잖아요. 겐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실제로 초기의 겐을 이제 구축을 할 때 오브젝티브 펑션에 이제 토탈 베리언스나 특히 KL, JS 다이버전스 개념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성하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베니시 그레디언트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특히 이제 리얼과 페이크, 즉 제너레이트와 타겟이 이제 많이 다를 때, 상이할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파란색 선이 실제 타겟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선이 이제 제너레이터가 생성해낸 그런 분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분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지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이제 텀들을,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빨간색 선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빨간색 선이 걔네 디스크리미네이트의 분포를, 그 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한 시점, 요 그래프에서는 0을 넘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플랫하게 이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학습을 할 때 이제 그레디언트, 기울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일정 시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플랫하게 오브젝티브 펑션이 구성이 되면서 이제 기울기가 확 줄게 되고 이게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WGAN이라는 것을 이 페이퍼에서 제시를 했고, 실제로 제시한 개념을 이용해서 다시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성을 해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늘색 선과 같이 그 모든 선, 그 범위에 대해서, X축의 범위에 대해서 일정하게, 거의 일정하게 그레디언트를 형성하면서 기존보다 더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베니시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는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이 본 페이퍼 안에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증명을 해 보이고 있는데요. 그 예시를 제가 따오면은 실제로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오른쪽에 있는 그 그래프를 좀 더 극단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란색, 그 실제 타겟이 되는 분포를 왼쪽 그래프에서는 제로에 다 집중을 시킵니다. 그래서 델타 펑션처럼 그냥 제로에다가 다 분포되어 있는 막대 하나를 확률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내는 분포, 초록색은 오른쪽에서는 종 모양이지만 왼쪽에서는 또 극단적으로 어느 세타라는 지점에 또 델타 펑션처럼 하나에 다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극단적으로 두 분포가 떨어져 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예시를 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예시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JS 다이버전스, KL 다이버전스 그리고 토탈 베리언스를 가지고 그 로스텀을 구성을 해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계산이 되는 걸 보면은 세타가 0일 때는 우리가 그 타겟과 제너레이션 된 그 분포가 일치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트레이닝이 성공적으로 됐을 때는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그 외에 세타가 0이 아닐 경우 그냥 조금이라도 타겟에서 떨어져 있게 되면은 어떠한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거 이제 이 세 가지 텀들이 다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제일 복잡해 보일 것 같은 JS 다이버전스 텀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 볼 텐데요. 일단 JS 다이버전스의 공식을 보게 되면은 그 중간에 있는 공식과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의해서 그냥 바로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텀에서 P라는 것과 Q라는 분포, 즉 이제 서로 다른 두 분포의 거리를 이제 JS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디스턴스를 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그 P와 Q가 우리 예시에서는 타겟과 제너레이트드 된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란색과 초록색. 그리고 새로운
텀 m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m은 이제 정의에 따라서 P와 Q 두 분포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 즉 0일 때는 이제 평균을 하니까 1에서 반 줄어서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또 세타에 갔을 때는 또 이제 Q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2분의 1로 이렇게 빨간색 모양의 이제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텀 P, Q, M을 가지고 이제 식을 다시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먼저 세타가 0이 아닐 때를 이제 원래 식은 맨 윗줄에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대입만 한 건데요. 세타가 0이 아닐 때 2분의 1 이제 그 다이버전스 텀이 적분 그리고 P 곱하기 로그 서로 다른 두 분포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은 P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M이 이제 분모의 자리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양을 취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M에 조금 특징이 있어요. M 분포를 왼쪽에서 확인하시게 되면은 M이 P에 관해서는 P와 공통적으로는 0일 때만 P가 0일 때만 값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왼쪽 텀을 보시게 되면은 P 곱하기 로그 텀인데 그 이제 P가 0이 아닐 때는 다 값이 0입니다. 그죠? 0일 때만 1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0이 아닐 때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 0일 때 M은 Q가 0이기 때문에 2분의 1 P가 되죠. 그래서 M분의 P는 2분의 1 P분의 P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 2가 되고요. 똑같은 원리로 오른쪽도 Q의 입장에서 보면은 Q는 세타일 때만 값을 가져요. 그래서 Q는 세타일 때만 그 고려를 하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로그 텀 안에 있는 식이 Q분의 M이니까 Q가 세타일 때 M은 무슨 값을 가시냐를 보면은 P가 0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 Q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 텀이 로그 2, 똑같이 로그 2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P와 Q는 기본적으로 확률 분포예요.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2가 상수기 때문에 P를 적분했을 때 1이 되고 결국 각각의 두 개의 텀이 2분의 1 로그 2 두 개가 나오면서 두 개를 합하면 로그 2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타가 0일 때를 생각해 보면요. 0일 때는 단순합니다. 똑같은 공식에서요. 0일 때는 이제 M이 이제 그냥 바로 P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Q와 세타가 0이라는 것은 P와 Q가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M이라는 것이 2분의 1 P 플러스 Q인데 P와 Q가 동일하니까 2분의 1 2P니까 P가 되든지 M은 P가 되든지 M은 Q 똑같은 말이잖아요. P는 Q니까. 그래서 로그 텀이 이제 M분의 P가 1이 되고 그 로그 1은 0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것도 M이 Q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로그 텀이 1이 되고 그것이 0이 돼서 결국 값이 0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전에 그 봤던 식을 증명해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냥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0이 아닐 때는 다 로그 2고 로그 2가 한 0.7쯤 되는가 봐요. 그리고 0일 때는 한 점만 이제 0으로 찍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레디언트가 없지요. 다른 곳에는 다 그냥 기울기가 0이고 그리고 0일 때는 아예 디스컨티뉴 불연속적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두 분포가 상이하게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식의 그레디언트가 사라지는 문제점을 겪을 수 있다. 물론 실제 문제에서는 이게 뭐 종모형이나 이렇게 퍼져 있어서 약간의 겹치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구간이 되게 극소수일 때는 이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극단적인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JS 다이버전스 텀만 보여드렸지만 똑같은 계산 방식으로 KL 다이버전스 그리고 토탈 베리언스도 계산을 하게 되면은 0이 아닐 때의 값만 달라질 뿐 똑같은 모양의 이러한 그래프가 형성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논문에서 확인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WGAN 페이퍼에서는 Earth Moving Distance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찾아보니까 1981년에
처음에 제시됐던 되게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이 고전적인 방법을 가지고 저자가 가지고 온 이유는 오히려 이 방법이 더 위크한, 더 고전적인, 더 코스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된 그러한 현대적이라고 해야 될까? 좀 더 발전된, 좀 더 수학적인 개념들이 되게 샤프하게 그러한 분포를 형성했다라면은 고전적인 방법을 들고 와서 오히려 더 러프하게 이런 갑자기 끊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해소시켜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들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커 디스턴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고전적인 방법을 이용하면은 오히려 더 부정확할지 몰라도 그 중간에 끊어지는 베니시 되는 그런 프로블럼들을 오히려 더 스무스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Earth Moving Distance 개념을 이용하면은 아래와 같은 이제 식이 이제 뭐 최종적으로 나오고 된다고 하는데 좀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여기 인터넷에 좀 뒤져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Earth Moving Distance가 대체 무엇을 얘기하나라는 것을 봤을 때 일단 여기서 그림이 똑같습니다. 왼쪽이 우리가 아까 전에 비교했을 때 제너레이터 된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이 우리의 타겟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목표는 왼쪽에 분포된 그래프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로 바꾸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학습 목표이고. 그런데 앞에서는 막 여러 가지 수학적 그런 식들을 이용해서 했잖아요. 근데 이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물론 이제 이 그림이 그 이산화된, 디스크릿된 이제 그런 모양에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일단 되게 직관적인 방법은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이게 막대 그래프인데 이제 박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들을 일정 잘라요. 잘라서 부족한 부분은 메우고 뭐 넘치는 부분은 잘라가지고 다른 부족한 부분으로 이동시키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선들이 몇 개 그어져 있지요. 그 선들이 이 구간에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분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잘라가지고 일정 부분 잘라가지고 다른 부분에다가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색깔에 맞춰서 이제 이동한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죠. 그 일정한 블럭들을 잘라서 필요한 부분에 이동하게 되고 그것들이 차곡차곡 모였을 때 오른쪽과 같은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건데 뭐 그러면은 뭐 아무데나 잘라서 이동하고 그냥 끼워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이렇게 변환을 시키되 최대한 효율적으로, 즉 최대한 이제 덜 적게 이동을 시켜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Earth Moving Distance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 히트맵 값이 디스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까만색이 0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흰색이 1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1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최대값, 까만색이 최소값, 흰색이 최대값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까만색 분포는 다 다이아고널하게 대각선이잖아요. 즉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동하는 게 아니니까 최소값이지요. 근데 가장 멀리 있는, 즉 첫 번째 로우에서 제일 왼쪽 1에 해당하는 거는 까만색이지만 가장 멀리 있는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놈은 실제로도 가장 멀리 있는 놈이니까 그만큼 거리가 머니까 그 비효율적이잖아요. 끝에서 끝으로 이동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코스트를 이제 매표화시킨 게 이제 D 매트릭스 D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람다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동한 양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에서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네 개로 구분해서 한 블럭만 제자리에 남아있고 나머지 세 블럭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이동한 양이 왼쪽 이 첫 번째 로고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래 값에서 요만큼만 남아있고 나머지 이만큼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이동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러한 이제 매트릭스, 매파를 시켰을 때 이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을 이제 곱하면은 실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비용 혹은 뭐 그런 코스트 펑션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 코스트의 값을 최소화하게 이동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EM 디스턴스, Earth Moving Distance의 이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EM 디스턴스가 개발됐을 당시에는 이런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다라고 해요.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아마 뭐 옵티마이제이션 과목이나 이런 걸 이제 들으신 분 있으면 아마 저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도 대학교 때 듣긴 들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해서 좀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냐 하면은 왼쪽에 있는 식을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줄이 우리가 목표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즉 Z가 그 이제 뭐 코스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Z라는 것이 C 곱하기 X로 정의가 되는데, C 곱하기 X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디스턴스 곱하기 얼마나, 그 디스턴스에 얼마나 양이 이동할 것인가, 그 두 개의 곱을 Z라고 정의하고 이 Z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두 가지 제약 조건이 붙습니다. 제약 조건은 뭐 A 곱하기 X는 B, 그리고 X는 양수해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이런 이제 제약 조건이 붙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리니어한 방정식, 우리가 뭐 연립 방정식 풀듯이 그런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아마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런 우리가 정의한 제약 조건에 맞게끔 이제 최적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매트릭스화 시키면은, 오른쪽 매트릭스는 이제 X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얼마의 양을 이동할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X의 실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 페어가 되어 있죠. X1 페어, X1, Y1, X2, Y2. 이것이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면은, X는 우리가 처음에 기존의 분포, 그리고 Y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분포라고 생각하시면은, 1은 첫 번째 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첫 번째에서 첫 번째로 옮긴 것, 즉 첫 번째에 있던 놈이 얼마나 남아있느냐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X1에서 Y2, 그러니까 처음에 1에 있던 놈이 그 타겟의 두 번째 칸으로 얼마나 갈 것이냐. 즉 이런 식으로 페어를 해서 이제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 조건을 이제 말해주는 이제 매트릭스가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마지널 그 프로버빌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은 이게 총량이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어떻게 이동했든 간에 왼쪽에 있었던 거와 오른쪽에 있었던 거는 나중에 다 합했을 때 같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1과 0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의 분포를 보시게 되면은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PRX1의 1이 다 분포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매트릭스 곱을 했을 때 왼쪽에 X에 있는 놈들 중에서 X1으로부터 출발한 것들을 그냥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X1으로부터 Y에 어디로 가든 간에 X1으로부터 출발한 것들을 다 더하면은 기존의 PR, 기존의 우리의 디스트리뷰션에서, 기존 디스트리뷰션에서 X1에 해당하는 값들의 합과 같아야겠죠. 이해되신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제약 조건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X로부터 출발할 때의 그 모든 그 확률 혹은 그 양들의 합이 실제 기존의 분포의 양들과 동일해야 되고, 반대로 어디서 출발했든 간에 도착을 한 기준으로 어디서 동일한 도착지를 공유하고 있는 양들의 합은 타겟으로 하는 그 동일한 위치와 양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한 제약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트릭스 이 폼을 풀면은 이제 뭐 답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되게 옛날에 제시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었겠지만, 현대에 왔을 때 이게 조건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 변수들이 많아지면서 이 디멘전이 이제 너무 커지게 되면은 비현실적 혹은 비실용적으로 너무 계산도 많아지고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A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디멘전의 거의 제곱으로 가지요. 그래서 이제 라지 디멘전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는, 뭐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이제 해결해 준 것이 이제 칸토로비치 듀얼리티, 발음이 제대로 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이제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해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이런 리니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듀얼리티에 대해서 이미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왼쪽에 있는 부분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기존 폼입니다. 프리멀 폼이라고 이제 우리 어떠한 식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하는 이런 제약 조건에 따라서 미니마이즈 하는 거라면은 듀얼 폼이라고 하는 것은 미니멈 값을 찾는 부분을 맥시멈으로 바꿔주고 그 대신 거기에 맞게 제약 조건이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꼭 미니멈일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프리멀 폼이 맥시마이즈 하는 프로블럼이었다. 그러면은 듀얼 폼으로 바뀌면 미니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맥스를 이제 상환시켜주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봤던 이제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듀얼로 바꾸면은 맥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무엇을 맥시마이즈 시켜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뭐 이제 자세하게는 설명을 좀 여기서 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의 기존에 미니마이즈 시켜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부등호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거보다는 최소한 커야 된다. 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보다도 최소한 커야 된다라는 그 값이 사실 우리가 미니멈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니퀄리티를 만족하는 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보다 크다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은 1보다 크다라는 관계는 마이너스 1보다도 클 수 있고 마이너스 100보다도 클 수 있고 마이너스 1000보다도 클 수 있잖아요. 이거 다 성립하는데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상수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맥시마이트가 돼야 되죠. 이게 1이 정답이라고 했을 때 1도 관계가 맞고 0도 맞고 마이너스 100도 맞고 마이너스 1000도 맞을 때 이러한 가능한 숫자들 중에서 맥시멈한 값이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미니멈 값이 되잖아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능한 집단 중에서 맥시마이즈를 한다라는 것이 그 듀얼리티에 있는 선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민맥스 관계를 전환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관계를 이제 적용시키게 되면은 이제 X 자리에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그 람다 벡터 그 얼마나 양을 옮길 것인가가 매칭되게 되고 그 다음에 C 자리에는 디스턴스 그러니까 각 이제 어떠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의 거리 그리고 B 자리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사용할 분포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제너레이션 된 분포 그리고 타겟으로 하는 분포 이것이 이제 두 개가 B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떠한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프리멀에서 듀얼로 바꿀 때 이 제약 조건들의 어떠한 이제 변형을 통해서 이제 듀얼리티 폼으로 바꾸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꾸는 과정을 이제 뭔가 과정이 필요한데 그 바꾸는 과정을 F와 G로 정의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뭔가 트랜스폼된 관계가 생기게 되고 그 트랜스폼된 관계를 F와 G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미니마이즈 하고자 했던 프로블럼이 우리의 목표가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고요. 이 맥시마이즈 문제로 바꿨을 때 이제 식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환되게 됩니다. F 곱하기 B 플러스 G 곱하기 P. 이 P 두 개는 아까 전에 봤던 그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와 G 같은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트랜스폼된 뭔가 변환된 그런 값들의 곱 형태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뭐가 좋아진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코딩을 하거나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시게 되면 이 식폼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 딥러닝이나 그 알고리즘 폼과 일치하는 그런 폼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듀얼 폼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바뀔 뿐이지 사라지지 않는데 그 제약 조건이 A 곱하기 Y는 C보다 작다라는 이러한 제약 조건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요걸 이제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A라는 것과 Y의 곱이 Y가 우리가 트랜스폼하는 F와 G의 함수잖아요. 그리고 A라는 것이 0과 1로 채워진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걸 이제 실제로 이제 바꿔보게 되면 F 플러스 G가 C는 D와 매칭되니까 D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D는 디스턴스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무슨 조건을 끄집어낼 수 있냐면은 우리가 Y에서 J로 이동을 하는데 Y와 J가 같으면은
이동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dterm이 제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f 플러스 g가 제로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f 플러스 g가 제로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 양수잖아요. 그래가지고 d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f는 마이너스 g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함수를 정의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부호와 다른 똑같은 함수가 이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다시 집어넣어서 이제 위의 식을 변환시키게 되면은 두 번째 줄에 있는 식과 같이 유도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유도 과정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 실제 논문에서는 식 하나하나 다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제가 설명드리기엔 저도 뭐 100% 이해한 것은 아니고 또 너무 지루해질 것 같아서 일단 유도 과정은 생략을 했고 이제 유도를 했을 때 두 번째 줄과 같은 이제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는데 근데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이제 성질을 이용하게 됩니다. K 립스트리트 컨티뉴어스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최종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조건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오른쪽에 같은 식입니다. 근데 그 식이 변환을 해보게 되면은 밑에 줄을 보시게 되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지요. 이게 약간 기울기 비슷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지요. 즉 이제 f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f라는 함수를 이용할 건데 아직은 그게 f가 뭔지 모르지만 그 f라는 것이 최소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이 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조건이 뭔가를 봤을 때 각각의 x의 차이와 f 결과값의 차이의 이제 비율이 어떠한 k라는 상수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우리가 두 번째 줄에 있는 최종식을 유도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식을 이제 두 번째 식과 맨 마지막 이제 제약 조건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실제 알고리즘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면은 빨간색 선이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유도했던 그 식입니다. 그 식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냐면 앞에서 이가 expectation이거든요. 그래서 x가 어떠한 f 함수를 통과했을 때 그 expectation이 그 p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두 분포잖아요. pr과 p세타잖아요. 그래서 두 개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제너레이터에서 나온 디스트리뷰션과 실제 우리 타겟의 디스트리뷰션이 f라는 함수를 동시에 통과했을 때 이 두 개의 서로의 expectation의 차이가 최대값이 되는 것을 찾으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xi는 이제 실제 타겟에서 온 거였고 xi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텀에는 zi는 우리가 그 겐에서 얘기하는 레턴트 벡터에서 나오는 레턴트 스페이스에서 나오는 그 난수잖아요. 그 z가 g 제너레이터를 통과했던 값이 이제 우리가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그 분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죄송한데 그 레이저 포인트를 좀 써주시면 될까요?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요 x라는 것이 xi가 실제 우리 타겟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여기 z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겐에서 나오는 난수들 그 레턴트 스페이스들인데 요것이 g를 통과하잖아요. 제너레이터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면은 제너레이션 된 분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gx가 g의 z가 그러면은 이 두 분포 실제 타겟인 분포 x와 제너레이션에서 생성된 그 제너레이트 된 값 이 두 개의 값이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한 어떠한 f라는 함수를 통과하게 되면은 그 통과한 거에 대해서 어떠한 값을 도출해낼 거잖아요. f라는 함수가. 그 두 개의 서로 간의 expectation의 차이가 최대값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복잡하게 유도한 그 식의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맥시멈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식을 다음 줄 식을 보시게 되면은 요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코딩을 할 때는 위에 이 식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왜냐하면은 맥시멈 값을 찾으려고 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미니멈 값을 찾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요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식으로 바꿔지죠.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제약 조건 있잖아요. 요 K 립 스위치 제약 조건. 요것을 이제 기울기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모양이 기울기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여기 이제 1이라고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페이퍼에서는 이 K를 1로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죄송합니다. 그 1이라는 게 제가 정확하게 이제 이 의미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임의의 이제 K의 상수라고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그 K를 여기서 C라고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이 W가 일종의 우리가 딥러닝 혹은 인공지능의 세계에는 그 단순화시켰을 때 식을 단순화시켰을 때 Y는 WX 플러스 B잖아요. 그 W가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W를 이제 클립 함수를 이용해서 C 바운더리 내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이제 제약 조건을 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텀이 붙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이 텀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기존의 겐의 디스크리미네이터랑 똑같습니다. 모양이. 그래서 이제 그 임의의 함수 F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그 임의의 함수 F니까 F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의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F라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디스크리미네이터 구조 비슷한 거를 이제 통과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게 되고 그 값들을 계산해서 하게 되는데, 근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라면은 기존의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역할이 그 진짜 값과 가짜 값을 구분하는,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더 잘 만들 수 있게끔 채찍질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면은 여기서는 제가 느끼기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놈은 이제 오히려 더 두 가지의 분포를 더 가깝게 더 그레디언트가 베니시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크리틱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사실 뭐 모양은 똑같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똑같은데 여기 논문에서는 크리틱이라고 이름을 정의했고요. 그리고 실제 학습을 할 때 더 이러한 조건을 더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이 크리틱을 여러 번 학습해 주게 됩니다. 제너레이터를 학습하기 전에. 그래서 여기 이 논문에서는 이 5회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 크리틱이라는 구조가 이제 더 학습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학습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크리틱의 학습이 끝났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결국에는 제너레이터가 더 잘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조건을 크리틱에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터만 한 번 더 또 학습을 시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이제 결국에는 겐이랑 똑같이 제너레이터 학습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하고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약간의 역할이 달라졌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학습하는 반복 횟수도 조금 다르게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WGAN이었고요. 근데 이제 WGAN이 나오고 나서 이제 되게 기존의 문제점을 잘 해결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금세 이제 WGAN의 문제점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점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이 C 값인데요. 그 아까 전에 그 립 스위치 그 제약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요 텀을 추가해 줬잖아요. 근데 이게 이 제약 조건을 걸어주는 게 이게 조금 모델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해요. 억지로 이제 그걸 가두어 버리다 보니. 그래서 실제로 C 값에 따라서 이게 그레디언트가 갑자기 폭발하기도 하고, 익스플로딩 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베니시 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음 논문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C가 0.1일 때는 이제 막 그레디언트 놈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0.01이나 0.001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감소하면서 베니시 프로블럼을 풀려고 했는데 오히려 또 다시 만들어내게 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왜 발생했느냐라고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C 사이에서 이제 기울기를 형성해라 라고 제약 조건을 걸어놨는데 이 C가 그 제약 조건 딱 바운더리에 다 몰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C가 0.01로 만들어줬을 때의 이제 학습 상황인데 그 W 값들이 다 0.01 아니면 마이너스 0.01로 다 그냥 쏠려 있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요 본 논문에서는 클립 그 함수 대신에 그레디언트 페널티라는 이제 항목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실제로 제시한 항목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목표는 그 웨이트 값을 그 어떠한 바운더리 내로 가두고 싶은데, 위에 이제 클리핑을 했을 때 양 경계선으로 몰리는 현상 대신에 이 논문에서 제시한 그레디언트 페널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바운더리 내에서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일정 모양으로 분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선을 했다라고 제시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바꿨느냐라는 것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웨이트에다가 클립 함수 제약 조건을 걸어준 대신에 밑에 줄을 보게 되면은 왼쪽은 기존의 그 wgen의 함수랑 똑같습니다. 그냥 이제 그 크리틱 혹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했을 때 그 결과값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차이고요. 요거는 기존의 wgen과 똑같고, 위에 클립항을 제거하는 대신에 우리가 그 잘 아시는 그 레귤라이제이션 텀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람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고, 그 뒤에 우리가 이 D를 그 D라고 해서, 아마 보통은 크리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D라고 적은 건 아마 디스크리미네이터와 그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D라고 적은 것 같은데요. D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D를 통과할 때, 이 학습할 때 그 그레디언트들 있잖아요. 결국 그 그레디언트들이 1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1보다 멀어지면은 그 제곱항을 통해서 이제 그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이죠. 레귤라이제이션 텀처럼. 그렇게 이제 클립 항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직접적으로 그 트레이닝을 할 때 그 그레디언트에다가 이제 1이라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제약 조건을 걸어서 이제 개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이,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왜 1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정확하게 1이라고 말씀드리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추측으로는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그 K가 아까 적어준 식이 1이었잖아요. 1보다 작다. 아까 제가 막 대충 하고 넘어갔었는데 아마 그래서 1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왜 1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식으로 식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 X가 조금 달라요. X 해시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wgen 텀에서는 X 물결과 그냥 X, 즉 이제 제너레이션 된 X 그리고 진짜 타겟 X, 요 두 개가 사용이 되는데, 실제 페널티 텀에서는 X 해시라는 새로운 이제 텀이 정의가 되는데요. 그 텀이 뭐냐 하면은 샘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페널티 텀에다가 계속 이제 랜덤적으로 그 이제 실제 타겟 값과 제너레이터 된 값을 섞어주는 거죠. 알파가 0보다 1 사이에 있는 값을 이제 뽑아가지고 일정 비율은 타겟에서, 일정 비율은 제너레이트 된 곳에서 이제 합해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페널티를 구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페널티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10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뭐 논문에서는 이제 이 람다가 크면 클수록 이제 더 스테이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크면 클수록 그 페널티가 더 강력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wgen 구조와는 조금 이제 다르게 이제 또 한 가지 추천을 하고 있는 거는 크리틱 구조에서, 즉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해당하는 그 형식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빼는 것을 권고합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조금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것 같다. 잘 안 되더라. 대신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거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를 보시게 되면 뭐 뻔하겠죠. 뭐 기존보다 제시한 게 더 잘 나온다라는 거기 텐데, 파란색이 이제 그 전에 이제 wgen에서 클리핑을 이용한 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페널티를 이용한 거, 뭐 두 개는 뭐 그 아담이랑 그 RMS를 이용한 그 차이점을 보여주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나머지 것들이 기존의 클리핑을 하는 방법보다는 더 낫더라라는 것을 이제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그레디언트 페널티도 이제 조금의 이제 문제점을 보이는 것을 또 그 다음 해에 또 발표를 하게 돼요. 다음 논문에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립 스위치 페널티인데요.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페널티가 좋아 보였는데 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그 그레디언트 페널티의 그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 있잖아요. 이 람다의
좀 민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람다가 숫자가 좀 작으면은 학습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 밑에 줄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거는 이게 스위스롤 구조라고 하던데요. 그 빨간색이 우리의 타겟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란색을 훈련을 시켜서 빨간색처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람다가 작을 때는 그레디언트 페널티를 이용했을 때 뭐 어느 정도 학습이 잘 되는 건 마지막에 와서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잘 맞았지요. 그런데 그레디언트 페널티에서 람다가 커지게 되면은 위치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이제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민감할 수 있으니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한번 제시해 보겠다라고 한 것이 립 스위치 페널티 텀인데요. 기존의 이제 식에서 W겐의 원래 그 EM 디스턴스를 이용한 텀은 그대로 두고 뒤에 페널티 텀을 요 그레디언트 페널티에서 이러한 형태의 텀으로 바꾸게 됩니다. 뭘 바꿨냐고 하면은 앞에서는 그레디언트 페널티에서는 이 그 그레디언트의 노음을 1에 가깝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밑에서는 노음을 1과 비교해서 1보다 큰 놈만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 일종의 이게 렐루 펑션을 적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보다 크면은 이제 페널티로 적용을 하고 0보다 작으면은 페널티로 적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제 생각을 했을 때 기존의 그 립 스위치 컨티뉴티 조건이 이런 기울기를 나타내는 이제 이러한 이제 조건이었는데 이 조건을 잘 보시게 되면은 K라는 숫자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K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K보다 작은 놈들한테 페널티를 줄 필요가 없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서는 1이라고 정의한 것 같은데 1보다 큰 놈에 대해서만 페널티를 부여하게 되고 1보다 작은 놈에 대해서는 1보다 좀 떨어져도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디파이 시켜준 게 이제 립 스위치 페널티라고 하고 뭐 논문에서는 이게 원사이드 페널티라고 하는 게 이제 기존에서 그 그레디언트는 1보다 크거나 작거나 다 고려가 됐잖아요. 1보다 멀기만 하면은 무조건 페널티로 적용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립 스위치 페널티에서는 1보다 큰 놈만 페널티로 적용하니까 원사이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문에서는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는데 사실 이제 람다가 작으면은 뭐 그레디언트 페널티나 여기서 제시하는 페널티나 뭐 똑같이 잘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람다가 클 때이고 이제 람다가 컸을 때 이제 여기서 제시한 립 스위치 페널티를 이용하면은 기존의 그레디언트 페널티가 보여준 언스테이블한 모습을 이제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제일 아랫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아랫줄에 람다가 10으로 커졌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 페널티에서는 잘 학습이 안 됐던 것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수렴하는 과정이 왼쪽에는 그레디언트 페널티를 이용한 건데 막 좀 오른쪽에 비해서 언스테이블해 보이죠.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실제로 이게 까만색 선이 무빙 에버리지를 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 초록색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초록색이 아웃라이어라고 하거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렇게 전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퀀타일에 속하는 것들만 보라색으로 뽑았고 보라색에서 또 한 번 더 스무스하게 만든 것이 까만색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반면에 이제 LP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더 안정적으로 학습이 잘 진행이 되더라라는 것을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